이어서 2장 개인의 지적 특성 이렇게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집단 무의식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머릿속, 개인의 마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제 이 지적 특성이죠. 인지적 특성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이 지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교육사회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아예 학업 성취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80% 정도가 이제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양보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찌됐든 그래도 50에서 한 70% 정도가 지능이 아이들의 그런 어떤 학업 성취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고, 사실 이제 우리들이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에이 막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일단 인정하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 일단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적 능력이, 아니 그냥 정상적인데, 지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거냐. 특히 우리 중등학교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교육은 인지교육입니다. 인지교육이에요. 뭔가를 갖다 암기를 해야 되고, 지속적인 어떤 습관화된 그 패턴을 갖다가 이어나가면서 끈기 있게 쭉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성취를 갖다가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이제 교수 방법, 교육심리학의 바탕을 한 교수 방법, 또 아이들이 학습하는 인지심리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했을 때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제 돌고래 점수, 분명히 돌고래 점수였어. 내가 분명히 봤거든, 학생 기록부에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했는데 내가 145였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140이 다 넘어요. 지능이 다 140이 넘습니다. 지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갖고 비네, 터먼, 웩슬러, 디어건, 에스테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똑똑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하지? 그런 겁니다. 지능지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죠.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가,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능검사를 갖다가 한 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IQ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되는 이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애초에 이 지능검사, 인텔리전스 테스트를 갖다가 했었던 이유는 지능이 낮아서 학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부진환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검사를 갖다가 고안을 했던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갖다가 막 지금처럼 학교 현장을 갖다가 혼란스러움으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보통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간주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아이는 지능이 앞서는 것을 간주하고 사실 이제 좀 더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터먼이 비뇌 검사표를 발전시켜가지고 스탠퍼드 비뇌 방식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지적 능력을 정신 연령, 멘탈 에이지, 그 다음에 정신 연령을 학생의 생활 능력에 대비시켜서 그러니까 크로놀로지컬 그 에이지하고 대비시켜가지고 IQ, 인텔리전스 퀀티언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공식을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의 정신적 성숙 속도를 그 나이에 기대되는 성장 속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난 것. 그래가지고 이제 비율 IQ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비율로서. 봤더니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이걸 갖다가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 뭐냐면 애가 정상인 평균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가 그렇게 그냥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수업을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였죠. 그런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제 변화되는 어떤 계기들이 이제 마련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웩슬러 같은 경우에는 편차 IQ라고 해서 한 사람의 지능을 그와 동일한 연령 기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이제 규정을 한 건데 터먼의 비율 IQ가 연령이 다른 사람끼리 비교가 어렵고 동일 연령 사람과 비교 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웩슬러가 이제 이거를 개발을 했고 더더욱이나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단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왜냐면 전쟁 나갔는데 아군 적군을 갖다가 이제 몰라갖고 우리 아군한테 총 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수행하게 되면 예전에도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직업군인.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물론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전에 그러니까 절대 국가 체제에서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되지만 어찌됐든 그 전통적인 어떤 군인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요충지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었고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 민간인과 군인이 구별되지 않는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게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전투를 하고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됐어요. 매일 하는 게 이제 전쟁이었으니까, 전쟁 노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국민개병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군대에 이제 징집되어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었던 데만 있어. 이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게 된 거죠. 왜? 총력전이니까. 그러면서 적격자하고 부적격자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함께 선별을 해내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920년에 미국에서 학교용으로 이제 국민 지능검사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스피어만이 이제 검사국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그냥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지능검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항상 그런 겁니다. 네. 사실은,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었던 방법이 이게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나 145야 무슨 웃기고 있네 뭐 너 옛날에 봤는데 너 돌고래였거든 90 몇이었거든 이러면서 싸우죠. 부질없는 건데 그래 나 돌고래인데 나는 스카이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한 싸움 맛이 벌어지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지능지수 해석의 이제 유의점인데요. 개인의 지적 기능의 한 가지 지표일 따름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효과적인 교수 방법,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교과목이나 학교 활동에서 우수하리라 기대할 수 없죠. 그럼요.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이제 그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그래요.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과학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머릿속에 탁 뭔가 이렇게 이 3D로 막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운동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스포자들 많다고 하지만, 막 수학적인 재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과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 우리들이 치우는 대부분의 이제 국영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논리력.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국영수라고 하는 게 일종의 판단 능력과 논리력, 추리력을 갖다가 판별하는 시험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발달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 시험 자체가. 지능지수 검사는 부정확할 수 있다. 그래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 바버 빅터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얘는 천재였는데, 선생이 숫자를 잘못 보고, 얘를 갖다가 바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을 다룬 어른 동화였는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지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능지수는 다른 예측 요소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성적, 정책 성숙 정도, 적응 정도, 흥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지능지수는 변합니다. 그죠? 지능지수는 학력이나 문화적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아이가 그렇다 정도. 지금 현재 아이가 그러한 정도. 그렇다 하는 정도. 지능지수 점수를 근거로 해서 아이에게 전우가 천재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점수만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천재인지. 천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라고 하는 친구.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때는 타고난 거예요. 음악적 재능. 근데 음악적 재능 가운데서도 또 독특하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발성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타고났어. 그러니까 마침 그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트롯이라는 장르에 어울렸던 거예요. 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놀림 받았을걸요. 굉장히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검사 점수가 교사의 기대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골렘 효과라고 교사의 부정적 기대가 골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렘
골룸입니다. 골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특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제 부정적인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게 아이의 성적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픽마리온 효과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 산출 방식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지능지수 검사가. 검사의 문항마다 비중이 다르고 난이도가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기준이나 비중이 일률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능지수 검사를 갖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막 오갑니다. 오가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아이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지능지수는 학업 성취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 최대 약 60%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그 앞서도 봤잖아요.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능지수와 학업 성취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 지능지수에서 평가하는 그 항목들 자체가 바로 이제 이 학업, 우리들이 이제 보통 하는 그런 학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좀 이견이 갈립니다. 나중에 좀 보겠지만 좀 이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능지수는 학력과 문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 곳이 서양이잖아요. 유럽 쪽이었고 그게 이제 미국 쪽이어서 더 폭발력 있게 발전을 했고 따라서 그쪽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지능지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없죠. 테스트를 했을 때.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동양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플린 효과. 제임스 플린이 이제 발견한 현상인데 세대가 반복될수록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현상. 아, 그럼요. 왜냐면 더 풍부하게 더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특히나 이제 더 세련화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전적 지능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능의 구성 요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바로 이제 이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자, 스피어만의 이요인설, 보통 이제 지요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제 이 지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겠죠. 그래서 지요인이 뭐냐면 general factor, 일반 요인입니다. 그래서 생득적이며 모든 지적 관계의 수행에 관여되는 기본 인지 능력을 바로 이제 지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 연합적 추론, 기억 암기, 관계 추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 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생활의 장면 속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요인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으로 S요인, Specific Factor, 특수요인입니다. 특수 영역에 대한 지적인 특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학습이나 경험, 특정한 과제의 문제 해결에만 적용되는 능력, 언어 이해력, 수 이해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썬다이크가 얘기한 다 요인설이에요. 그래서 지능이 개별적인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지능, 사회적 지능, 추상적 지능, 그 다음에 여기 추상적 지능의 이제 네 가지 요인으로 문장 완성력, 산수 추리력, 어휘력, 명령과 지시 수행 능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인만 측정해서 지적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4요인.
그 다음으로 서스톤의 군집요인설, 기본 정신능력, PMA 이론이라고 하고 7개의 기본 정신능력, Primary Mental Abilities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언어 이해력, 수리력, 공간, 시간 능력, 그 다음에 지각 속도, 기억력, 추리력, 언어 유창성.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스피어만이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G요인하고 이제 S요인하고 이제 구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 구성 요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캐틀과 혼의 이 형태설, 2층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스피어만의 일반 지능, G요인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체적 지능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위계를 이루고 있고, 상층부에는 일반 요인이, 하층부에는 특수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위계적 모형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 지능, Fluid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체적 지능, 결정체예요. Crystallized Intelligence,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지능은 교육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따라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능이라. 그래서 개인의 독특한 사고력의 정도, 청소년기까지 발달하고 그 이후부터 점차 쇠퇴한다. 결정체적 지능, 경험과 학습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능이에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정체적 지능은 높아진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량과 관계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결정체적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길포디의 지능 구조 모형입니다. Structure of Intellect. 3차원적 지능 구조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스톤의 기본 정식 능력 이론, 군집 요인설을 우리 이제 그 PMA라고 해서 7가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확장 발전시켜서 3차원적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제는 인지작용, 인지활동, 인지내용, 인지조작, 결과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파생되는 180개의 독립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지 내용이 있죠. 이제 인지적 작용, 이제 예. 인지 작용이라고 하는 게 활동이고요. 인지 내용이라고 하는 게 조작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내용 차원, 인지 작용 차원, 그다음에 결과 차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에는 시각, 청각, 상징, 의미론, 행동, 그리고 이제 인지적 작용 차원에는 평가, 수렴적 산출, 확산적 산출, 기억까지, 기억 저장, 인지, 결과에는 단위, 종류, 관계, 체제, 변환, 그다음에 함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짜서 요 네모 큐빅들을 갖다가 세워보면 180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차원으로 보면 지식의 일반적인 종류이자 정신적 활동의 자료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 상징, 의미론, 행동,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지적 작용, 활동 차원에 지식을 처리하는 정신 능력, 사고의 방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 6가지가. 인지, 정보를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고력, 수렴적 사고력, 주어지거나 기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발산적 사고력, 기억된 지식 이외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사고력, 그 다음에 평가, 기억되고 인지되어 생산된 지식과 정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고력, 기억 저장, 부호화, 즉시 기억이자 단기 기억이에요. 기억하지, 장기 기억이에요.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작용 차원의 모형을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서갔던 이 6가지를 좀 체계적으로 구분해 놨죠. 그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데에 바로 평가, 생산적 능력, 인지적 능력. 그래서 생산적 능력을 갖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인지적 능력이 4개. 그래서 여기 사고력이고요. 기억력에 기억 저장, 기억 파지라고 했잖아요. 예. 요게 이제 2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차원의 사고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조작이나 적용과 관련된 6가지 정신 능력, 그래서 단위, 형태적, 상징적, 기초적 자료의 이해, 분류, 유목, 단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 관계, 항목이나 개념을 연결짓는 것, 체계, 내용이 있어서 논리적이 일관된 지식체, 변환, 지식과 정보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 함축,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함축하는 의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와 한계, 지능의 계열을 확장시키고 학습,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같은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지능 구조 모형에서는 확산적 사고력, 결과 차원의 정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교실에 적용이 어렵다. 180가지가 되잖아요. 그 일일이 사실은 측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지 작용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 발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발산적 사고. 그래서 이제 이 인지 작용 차원의 이제 모형이 있어서 이 6가지 인지적 능력,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평가, 그 다음에 기억의 이제 저장과 파지라고 하는 요 작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과차원, 사고에 있어 산출된 결과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활용인 거죠.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로 나타나게끔. 그래서 고전적 지능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심리 측정적 접근이다. 지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능 연구사를 통해 개인이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은 고정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고정적이다. 그래서 발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봤었던 나의 지능은 145야. 아니, 너는 돌고래. 예.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오가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인지적 기능에 한정된 것이다. 그래서 지능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인지적 영역 내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은 단수이다. 지능은 하나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지능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지능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들을 서열할 수 있고 이를 지수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지수화?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위적인 검사로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엄격히 통제된 공간에서 학습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적 지능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차이들을 무시하고 이제 지수화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평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가 이제 많이 됐죠. 자, 그래서
그 대안적 지능 이론으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게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가 서로 다른 능력, 흥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능은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 또는 능력들의 조합이라고 본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어떤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한 능력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뭐 설명을 했었지만 요새 이제 트롯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 보면 어린아이가 뭐 정동원이니 뭐 홍자mon이니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트롯을 잘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대단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나라에 가면 그것이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가령 이런 겁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클 조단이라든지 키도 크고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사람들이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신체적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수단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년 병사가 됐을 거예요. 살인 기계로 길러졌을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문화적인 영향 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너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지능 이론이 논리, 수리적, 언어적 지능에 치중하는 반면에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음악, 운동, 관계, 개인애적 이런 새로운 지능의 종류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문화적으로 상대적이고 각 문화권마다 성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지적 능력들이 다르다. 그래서 지능은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실제적 지능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고 각 지능 요인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지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9가지 지능의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언어, 논리수화, 신체 운동, 음악, 공간, 대인 관계, 그 다음에 개인 내적, 그러니까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자연 관찰, 실존, 이런 9개의 지능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표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며 또 각 교과들은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9가지 지능 중 한 가지 이상의 지능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국영수만 강조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암기 과목으로 치부하는 또는 기초 과목, 과학 과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한 독특한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 쓰자, 관심을 갖자. 어떤 교과든 학습자의 지적 능력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며 자연히 모든 교과들은 학습자의 조화된 인격 개발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적 능력의 패턴을 규명함으로써 개인차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볼게요. 언어 지능에는 단어의 의미나 순서, 언어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인이나 언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논리 수학 지능 같은 경우에는 추론, 산수, 연산을 잘하고 말의 순서 및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나 수학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 운동 지능, 신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사물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나 무용가. 그 다음에 음악 지능이에요. 멜로디, 톤, 음감에 대한 민감성의 능력이에요. 작곡가, 연주자. 여기 이제 음악 선생님이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게 아닌 건데, 그런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부럽죠. 근데 그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지고 태어나면 그거는 너무너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지능. 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지각을 토대로 공간적 세계를 재창조, 변형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건축가나 이제 항해사를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운전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최단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는 그런 어떤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운전의 한 80%는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적 지능, 사회지능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미묘한 단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영업사원, 심리적. 그렇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주제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 잘 풀어내면서. 부럽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 개인 내적 자기 이해 지능, 자신의 정서 생활에 대한 접근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관찰 지능,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여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 생물학자, 사냥꾼 얘기하고. 실존 지능, 인간의 존재 이유,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종교인이나 철학자. 보통 이제 요 위에까지, 요 자연관찰 지능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능의 범주에 속하고, 실전 지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분리돼서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지능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실존 지능을 제외하고 8가지 지능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다중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으나 나타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각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시킬 수 있고, 특히 아동기에는 적절한 자극과 교육적 여건이 주어지면 각각의 지능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지능들은 독자적인 심리적 과정을 수반하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자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독자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죠. 가령 이제 신체 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제 그 운동 능력이 뛰어난 거, 그런 이제 모든 운동을 갖다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지능들의 경우에는 그 앞서 나온 그 언어 능력이라든가, 논리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야, 이 운동이나 신체 지능, 또 그 음악적 지능,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체 능력만 좋다고 해서 운동을 잘한다? 그렇지가 않죠. 가령 이제 춤 같은 경우에 어떤 순서를 갖다가 외워야 되잖아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나중입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건 나중입니다. 습득력이 빠르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이라고 하는 것, 춤이라고 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음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할지라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제 인지적인 측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능 영역간 또는 각 지능 영역 내에서 아동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 지능의 측정은 지능 영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이 지능을 측정할 경우에 전통적인 표준화 검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각 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과제, 활동 및 경험에서의 수행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다 가질 수 있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각 지능들을 적절한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 수업에 있어서도 최대한 아동 각자의 우수한 지능에 맞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각 교과를 모두 가르치되 각 교과의 내용을 각 아동의 탁월한 지능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의 지적 능력은 조기에 확인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생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지능 내에서도 학생에 따라 지적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가 시에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진 속에서 사실은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평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또 그러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다중지능 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학생의 학습 유형과 강점, 약점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각 학생의 독특한 지적 흥미와 능력에 맞는 학습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 교육과정 중개인이라 누가? 교사가. 언어, 논리수학적 지능만이 아니라 8가지 지능 모두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아동이 어떤 영역의 흥미와 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평가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예.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학교 또는 학생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학교와 지역사회 중개인,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관심과 능력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수용해서 누구나 모든 것을 다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울 것을 선택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별 활동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지만 그게 학교마다 이제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편차가 심하고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 계시는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하는데 가령 그런 것들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가려내가지고 이제 초빙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 이제 지역 시골 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편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대도시에도
대도시에도 또 역시나 지역마다 또 편차가 심하고요. 아동의 특정 지능을 개발하는 일과 8가지 지능이 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단원의 개발 과정에서 8가지 지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국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인지적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제 정서적 요인 같은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말하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쓰기 과정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수학 논리적인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관찰 지능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음악적인 것도 이제 그 모동 활동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인지적 특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중등학교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게 이 단원 개발 과정에 그걸 갖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국어만 가지고도 하기 벅찬데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 같은 경우에 가령 이제 음의 이제 그런 어떤 고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옥타브라고 얘기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단계, 음이라고 하는 게 단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그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들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지능들을 통합한 능력별 통합교육.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면 조화된 인격을 가진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근데 글쎄요. 어렵습니다. 수업 방법은 다양한 수업 방법의 도입으로 어떤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제한되고 편협한 방식에서 벗어나 현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의 2차적 통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이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지능 영역을 고려해서 교수 방법이 선택되는 것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수학적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의 매체, 뭐 음악적 지능이라면 악기, 신체 운동적 지능이라면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전개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걸 그렇게 연결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준. 그러니까 중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저 논리수학적 능력, 또 중등학교 수준에서 필요되는 이제 음악적 어떤 학습 능력, 그걸 갖다가 매칭시키기가 어렵다고요. 같은 수준에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해요. 초등학교에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논리수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의 도입 전략 7가지, 서술적, 그 다음에 논리적, 수량적, 근원적, 실존적, 그 다음에 미학적, 경험적, 협력적, 이런 것들이 이제 7가지 전략으로 제시되죠. 서술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
논리적이라고 하면 이제 개념, 이제 구조화 된 논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논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념, 수량적, 수치와 숫자의 관계를 다루고, 근원적, 실존적, 근원적인 의문을 품는 접근 방법이다. 미학적, 감각적이거나 표현적인 특징을 통해서, 경험적,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직접 다뤄봄으로써, 협력적, 협동학습이나 토의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다중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가. 학생의 지능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그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중지능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복잡한 과제를 제시해서 어떤 지능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가? 그것을 관찰하고 각 지능 영역별로 별도로 제작된 과제를 제시하고 어떤 과제에 아동의 흥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해서 그 아동의 직접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각 학생들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지능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측정 결과에 부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준과 적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에 비추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과 개인의 학습 방법 및 속도에 부합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수행평가 전가의 보도예요. 전가의 보도. 이제 이렇게도 수행평가고 저렇게도 수행평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모두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의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틀 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과정에서 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제 그 방법론들을 전공 교과별로 이제 배우지만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굉장히 벅찬 일이고 사실 선생님들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또 외부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과제죠. 엄청난 과제.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고 조용하는 능력이 높다. 스턴버그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이제 지능에 대비되는 성공 지능의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능의 근원을 개인, 행동, 상황 세 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능을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 등의 기능에 따라서 신기성에 대한 반응 또는 정보 처리의 자동화와 관련되는 경험의 연속성에서 상황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방출하는 정신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묘사하는 과정 지향의 지능 이론, 스턴버그의 이제 3원 지능 이론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원 지능 이론은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요. 분석적 지능, 그 다음에 창의적 지능, 그 다음에 실용적 지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석, 창의, 실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과서마다 이제 조금씩 강조하는 게 이제 좀 다른데요. 이게
여러 교과서에는 이렇게 구성적 지능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Analytic Intelligence니까 분석적 지능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내용이 구성적 지능 그러면은 잘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분적 지능, 요소적 지능, 전통적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IQ, 암기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석, 판단, 평가, 비교, 대조하는 분석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 그래서 메타 요소는 문제 해결을 계획, 점검, 평가하는 고등정신 과정.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진행 과정을 감독하며 진행 결과를 평가하죠. 그래서 스피어만의 지휘에 해당됩니다. 수행 요소는 메타 요소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과제를 입력시키고 관계를 추리하며 가능한 해결 전략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식 획득 요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적절한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가려내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에 관련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분석적 지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지능, 이게 경험적 지능이라고 먼저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reative Intelligence예요. 그래서 통찰력입니다. 새로운 과제를 처리하는 통찰력이나 익숙한 과제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창조, 발견, 발명, 상상, 탐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창의적 지능에는 선택적 부호와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부호와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 적절한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부호화. 선택적 결합, 정보들을 통합된 전체로 구성하는 능력이에요.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을 연관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결합이죠, 결합. 선택적 비교, 새로운 정보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용적 지능, 맥락적 지능, Practical Intelligence예요. 상황적 지능이고 사회적 지능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자 현실 상황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선택하고 변형하는 능력이에요. 일상의 문제 해결 능력, 실제적인 적응 능력, 사회적 유능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일상의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직업 선택이나 사회적 기술과 같은 실제적인 지능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턴버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스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자기계발서에 많이 등장하는 학자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성공지능, Success Intelligence,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공지능을 환경의 선택, 환경의 조성, 환경에 대한 적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동시에 약점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능력에 해당이 돼요. 너무 당연하게 분석적 능력은 분석 지능에 근거하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 비평, 판단, 평가 등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창의적 능력은 창의적 지능에 근거하겠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하며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고 주어진 새로운 자극과 장면에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실제적 능력은 실용적 능력에 근거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실행하며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고 최선의 환경을 선택하며 현재의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적 적용이에요. 첫 번째로 교사는 지능에 대한 관점을 기존의 학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삶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는 3원 지능 이론에 입각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사고 능력을 균형 있게 길러주기 위해서 각 교과에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분석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3원 지능의 교육적 적용, 그래서 분석적 지능의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의 지능을 교육 또는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사는 학습을 진단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학습 수행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교사는 어떤 요소들이 학생의 미진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밝혀서 교정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창의적 지능의 경우에 학생을 하여금 주위의 새로운 세상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이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지능을 파악할 때 지능을 측정하는 내용이나 장면에 대한 학생의 경험 또는 연습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실용적 지능. 지능이란 지능을 구성하는 지적 행동의 내용과 관련시켜야 하고, 바로 그 지적 행동이란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선택하며 조성하도록 하려는 이제 시도로 봐야 하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스턴버그의 이 3원 지능 이론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력한 만약에 이제 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유력하게 보는 이 지능 이론 가운데 하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정서지수, 감성지수입니다. Emotion Quotient.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지능 이론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인지지능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가드너가 얘기한 그 다중지능 이론의 경우에는 인지적이지 않은 측면들도 들어가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지능 그러면 인텔리전스 그러면 인지잖아요. 지식과 관련된.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정서지수,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능, 뭐 그 얘기 많이 하죠. 한때 풍미를 했었습니다.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셀러비하고 이제 메이어가 얘기했는데요. 이제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대중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접근하여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적 지능을 이해하는 능력, 지적 정서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IQ와 EQ는 서로 반대되는 능력이 아니라 각기 다른 별개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드너의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게 바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서 지수에 해당된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서하고 이제 인지하는 걸 갖다 이제 분리시켜 왔는데, 정서의 민감성이 인지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정서와 인지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다면적 접근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판단력, 학습 동기, 창의력, 평가력 등의 인지 영역의 주된 기능들도 정서적인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공감적 이해는 정서와 인지가 결합된 산물이다. 그래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인지 과정을 촉진시키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막 같은데 정말 아주 작은 어떤 상황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늘 공부하기 싫다. 그렇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보내준 문자 한 줄, 카톡 한마디에 나의 기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을 분류를 했어요. 셀러비의 경우에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 정서의 조절, 자기 동기와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타인의 감정 다루기.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골메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다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감정 인식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 인식 능력, 요거는 이제 나와 관련된 거겠죠.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 그다음에 동기 부여 능력, 감정 통제 능력, 대인 관계 관리 능력. 그래서 셀러비가 얘기한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정서 지능 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와 학생 간의 일상적인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의 적성 욕구를 파악하고 교과 활동에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째,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억압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정서 표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4번째, 학생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급 분위기를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측면 이제 이런 측면들일 거예요.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지식을 이제 주입하는 인지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학생들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특히나 예전에는 정말 의식주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아이들도 각 가정마다 한 명, 많은 이제는 2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보호받으면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기분을 맞춰주고 정서를 달래주고 그런 측면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큰 과제가 됐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자, 그래서 학생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길러주는데 학습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표현해 줌으로써 자기 및 타인의 정서 인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특히나 이제 초등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공감 능력 기르기예요. 그래서 공감은 이타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데
학생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 기르기.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정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정서 조절 능력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그런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진짜 저는 단언컨대 중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가정교육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통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중등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의 모습은 그대로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내방을 할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부모하고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는 많은 이야기인데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저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교사의 손을 떠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의 정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서를 학습의 동기로 활용하기.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는 동기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는 또 물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성장이나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어떤 완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능 개념의 변화와 교육적 의미입니다. 평생교육, 지능은 평생 동안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 알겠죠? 우리 이제 계몽주의 할 때 바로 이제 이 개자를 씁니다. 이끌어주는 거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제 평생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처럼 이제 그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고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지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숙고해보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가드너를 비롯해서 스턴버그도 그렇고 얘기한 것처럼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어떤 다른 측면에 있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 발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며 또 발달될 수 있다. 창의성, 다양성 교육. 교육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지능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만. 교육은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드너도 이제 그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환경적인 요소와 연결이 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전인교육. 교육은 인간의 전 영역에 걸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능은 교육을 통한 성장 가능성의 지표이기도 하므로 각 지능의 영역에 해당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능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 창의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런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이 많이 확장이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 수험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